A는 참을 수 없이 급해진 나머지 공원의 공중 화장실로 뛰어들었다. 볼일을 마치고 고개를 들어보니 눈앞 벽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길 법도 했지만 그 위에는 체중이 줄어드는 전화번호라는 이상한 문구가 눈에 띄었다. 장난 전화라 생각하면서도 A는 은근히 그 번호를 기억하게 되었다. A는 마른 편이라고 할 수 없는 체형의 여성이었다. 어릴 때는 왜소한 편이었지만 학업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체중이 늘어나기 시작해 고등학교 때는 이미 60kg을 넘었고 지금은 70kg에 가까워졌다. 처음 며칠 동안은 단순한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그 번호는 마치 그녀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체중계가 71kg을 가리키던 순간 A는 결심을 내렸다. 한번 걸어보자. 익숙하게 손가락이 번호를 눌러갔다.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린 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체중을 줄일 수 있다고 해서요. 이름은? A입니다. 그는 이어서 주소와 현재 체중을 물었다. A는 65kg이라 살짝 낮춰 대답했다. 몇 킬로그램 정도 줄이고 싶니? A는 잠시 생각했다. 10kg요. 아니, 20kg으로요. 좋아, 20kg이군. 짧은 대화 후 전화는 딸깍하고 끊겼다. A는 몸을 내려다보며 헛웃음을 지었다. 단지 전화를 건 것만으로 살이 빠진다네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다음날 아침 A는 침대 위에서 양팔과 양다리가 잘려나간 채로 발견되었다. 이 이야기는 심야괴담의 시즌4에 소개된 허수아비 강령술로 약 40년 전 한 남성의 친구가 강원도 정선에서 경험한 기이한 사건입니다. 때는 1983년 여름, 주인공과 그의 친구 만식, 재고는 방학을 맞이해 캠핑을 하러 강원도로 떠납니다. 작은 산촌 마을에 도착한 그들은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을 꺼림칙하게 쳐다보는 것을 느끼죠. 인사를 건네도 냉랭한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찜찜해진 그들은 발걸음을 재촉해 산길로 들어섰고 그때 반대편에서 허리 굽은 할아버지가 다가와 경고합니다. 산길을 올라가다 보면 초가집이 하나 있을 텐데 절대로 얼씬거리지 말게. 하지만 날이 저물자 지친 그들은 눈앞에 나타난 그 초가집을 지나칠 수가 없었고 집 앞에 텐트를 치고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초가집 주변에 붉게 물든 새끼줄에 둘러쳐진 것이 걸렸지만 친구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누군가 새끼줄을 끊어버렸고 주인공은 오싹한 느낌에 잠긴 채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깊은 밤 문득 들려온 의문의 소리에 잠에서 깬 주인공은 텐트 밖에 기괴한 형체가 서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기괴하게 몸을 비틀며 친구들이 잠든 텐트 앞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곧 그것은 텐트 안으로 스르륵 들어가더니 만식이의 몸 위에 얼굴을 들이밀고 중얼거렸습니다. 만식이는 고통에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식이의 실종을 확인한 그들은 그를 찾으러 산속을 헤맸고 마침내 섬뜩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키가 2m나 되는 거대한 허수아비가 서 있었고 허수아비에는 피범벅이 된 만식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끔찍한 충격을 느끼며 만식이를 구해내려고 했으나 허수아비를 둘러싼 새끼줄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만식이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제 만났던 할아버지가 무속인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무당은 저놈 속에 있는 것을 빼내야 한다고 말하며 굿을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가 섞인 물을 만식이에게 억지로 먹이자 만식이의 몸속에서 검은 뱀이 기어나와 사라졌습니다. 무당은 허수아비와 초가집에 얽힌 끔찍한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초가집에는 옛날 무당과 그의 어린 딸이 살았는데 어느 날 무당이 집을 비운 사이 딸이 뱀에게 물려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슬픔에 빠진 무당은 허수아비를 매개로 딸의 영혼을 불러들였으나 그 과정에서 강력한 악기가 허수아비에 깃들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무당과 그의 딸은 악기를 결계 안에 봉인해두기 위해 초가집 주변에 붉은 새끼줄을 두르고 생을 마쳤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주인공과 친구들은 저주받은 허수아비가 여전히 그곳에 봉인되어 있을지 악기에 잠식된 무당의 영혼은 편히 잠들 수 있을지 회의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된 곳은 강원도 정선 상원산 그 깊은 산속 어딘가입니다.
7년 전 큰 집에서 있었던 일이다. 우리 친가는 1년에 4번씩 제사를 지냈고 명절에는 예외 없이 모두 모였다. 제사 준비는 항상 여자들 몫이었다. 뜻기 보이지 않는 제사 음식 준비에 나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레 참여하게 되었다. 그때마다 큰아빠는 몰래 나를 불러 아이스크림과 용돈을 주며 특별히 챙겨주셨고, 그래서 제삿날이 오면 큰아빠를 만나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하지만 제사 당일 밤이 되면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했다. 모두가 무거운 표정으로 검은 옷을 입고 말없이 할아버지를 기다렸다. 큰 집 2층에 위치한 할아버지 방은 언제나 출입 금지였고 가족들조차 그 앞에서 말을 걸지 않았다. 오로지 제삿날에만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내셨다. 방 앞에 향을 피우고 할아버지는 삼배옷을 입은 채 제사상 앞으로 나와 가부좌를 틀고 앉으셨다. 그때부터 진짜 제사가 시작되었다. 제사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기괴해졌다. 큰아빠가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하듯이 2번 절을 올리고 술잔을 돌렸다. 할아버지는 무표정으로 제사상을 둘러보고 음식을 집어 입에 넣으셨다. 그 양이 엄청났는데도 할아버지는 걸신 들린 사람처럼 음식을 계속 되셨다. 이 모든 과정을 가족들은 말없이 지켜볼 뿐 할아버지와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그 모습은 너무나 낯설고 무서웠다. 그런데 그날 밤이 할아버지와의 마지막이었다. 얼마 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 몇 달 뒤에 다시 열린 제삿날 할아버지 자리 큰아빠가 앉아 계셨다. 큰아빠는 그 자리에 앉아 할아버지처럼 제사 음식을 드시기 시작했다. 그러나 큰아빠의 손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 모습에 사촌오빠는 화를 참지 못하고 상을 엎으며 이따위 제사를 왜 계속해야 하냐고 소리쳤다. 다른 가족들은 불쾌해했지만 결국 아무도 그만두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빠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병문안에 가보니 큰엄마는 나에게 다정하게 접근하여 이 집안의 생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 집안에 오래전 저주를 퍼부은 한 여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 남자들이 요절하게 되었다는 것. 그 저주를 막기 위해 집안의 남자 중 한 명이 생인 제사라는 이름으로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큰아빠와 할아버지가 겪어온 일이었다. 큰엄마는 나에게 음식을 건네며 다 먹으라고 재촉하셨다. 나는 큰아빠를 위해 하는 일이라 생각하며 음식을 모두 먹었다. 며칠 후 큰아빠가 기적처럼 깨어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가 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결국 알게 된 사실은 큰엄마가 나에게 건넨 음식이 큰아빠가 드시던 제사밥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날 제사밥을 먹은 나는 아빠에게 저주를 돌려놓게 만든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아빠는 끝내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 뒤 우리는 친가와 모든 연락을 끊었다. 그런데 얼마 전 고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제삿날에 밥이라도 먹으러 오라는 것이었다. 그 속내를 알고 있는 나는 이번에는 절대 다시 친가와 엮이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친구 중 한 명이 공익 근무를 하던 시절이었어요. 저희는 모두 여자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 심심풀이로 같이 목동 메가박스에 영화를 보러 갔죠. 그런데 그곳에 타로점을 잘해본다는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 걸 좋아하는 저는 호기심에 타로점을 보려고 줄을 섰습니다. 그러던 중 그 타로점을 보던 분이 제 친구를 보더니 점을 공짜로 봐주면서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귀신이 좋아할 타입이네. 앞으로는 그런 데 가지 마. 그 얘기를 듣자마자 친구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저도 당황했죠. 사실 그 친구는 지하철 공익으로 선택된 사람이었어요. 주로 지하철역에서 3주 2교대로 근무를 했는데 알고 보니 지하철역이라는 곳이 은근히 귀신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는 영등포시장역에서 지원 근무를 할 때 있었던 일 하나를 들려줬어요. 예전에 신설동역의 유령 승강장 얘기가 한창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영등포시장역에도 쓰이지 않는 승강장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신설동역처럼 만들어진 도시전설이 아닌 정말로 텅 빈 느낌의 공간이래요. 어느 비 오는 날이었대요. 그날은 유독 지하철역에 사람이 없었죠. 같이 근무하던 동료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승강장 이야기가 나왔어요.
둘은 호기심에 그곳을 한번 보기로 했죠. 여차저차 내려가서 그 승강장으로 통하는 문을 열었는데 안쪽은 정말 빛 하나 없이 새까맣더랍니다. 두 사람 중 친구가 먼저 들어가기로 했고 마침 동료는 전화를 받느라 문 밖에 서 있었어요. 친구는 캄캄한 승강장 안으로 발을 들였는데 어둠 속에서 눈이 익숙해질 거라 생각하고 잠시 기다렸대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어둠은 익숙해지지 않았고 문틈 사이로 동료의 핸드폰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게 천장에 보이더래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친구는 다시 나가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문이 닫혀 있더랍니다. 순간 당황하며 천장을 다시 보니 그 푸른 불빛이 분명히 직선으로 들어오는 빛이 아니었어요. 뭔가 둥글고 자세히 보니 그 불빛은 팔 같은 형태로 천장에서 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팔 아래로 어렴풋이 사람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했죠. 순간적으로 친구는 비명을 지르고 미친 듯이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쳤어요. 나중에 같이 간 동료와 다시 그곳을 가봤는데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알고 보니 그 승강장은 신안산성 환승시설로 계획됐던 공간이었지만 오랜 기간 방치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거대한 지하 공간이 있으면 뭔가 다른 존재들이 모이는 장소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친구는 한동안 영등포 시장역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중국의 유명한 괴담 중 하나인 베이징 375번 버스 사건은 1995년 베이징의 외곽 노선에서 발생한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당시 늦은 밤 원명원 남문에서 샹산으로 가는 마지막 375번 버스가 정차했습니다. 승객은 노파와 젊은 청년뿐이었는데 잠시 후 또 다른 정거장에서 젊은 부부가 탑승해 버스 안은 운전사와 안내원 포함 총 6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복국문을 지나던 중 버스 앞에 정류장도 아닌 곳에서 3명의 남자가 손을 흔들며 버스를 세웠습니다. 버스에 탄 세 남자는 뭔가 기이했습니다. 가운데 사람은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축 늘어져 있었고 양 옆에 두 사람은 청나라 시대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지자 안내양은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아마 촬영 중인 배우들이 실수로 버스를 탔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승객들은 안심하는 듯 보였지만 오빠는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젊은 부부가 하차했고 버스 안에는 노파, 청년 그리고 이상한 세 남자만 남았습니다. 다음 정거장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노파가 청년의 옷을 잡고 당신 내 지갑을 돌려내 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황한 청년이 항변했지만 노파는 파출소에 가자며 그를 억지로 버스에서 끌고 내렸습니다. 버스를 떠난 후 노파는 사실 방금 내 목숨을 구해준 거야 라며 버스에 탄 3명이 귀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세 사람의 창백한 얼굴과 비정상적인 자세가 이상해 보였고 바람에 흔들리는 옷 아래 다리가 없는 것을 확인한 노파는 그들이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어젯밤 마지막 375번 버스와 승무원들이 모두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틀 뒤 100km 떨어진 미원 저수지에서 전복된 버스가 발견되었는데 버스에는 목이 부러진 채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운전사, 안내원, 신원 미상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더욱 섬뜩한 것은 버스의 연료 탱크에 혈액이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건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살인사건의 은폐 공작이라는 주장도 있었고 청나라 복장의 남성들이 저승사자였다는 영적 해석도 있었습니다. 시신의 부패 속도와 불가사의한 연료 흔적은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괴담은 이후 여러 매체에서 다뤄졌고 2015년에는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카나가의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키무라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반 친구가 장난삼아 키무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라고 외친 것이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키무라 씨가 무언가를 만지기만 해도 친구들은 키무라 바이러스다. 라며 놀리며 손가락질했다. 더 심하게는 좋아, 터치. 라고 외치며 그를 피하거나 서로를 놀리기까지 했다.
참다 못한 키무라 씨가 학급 회의에서 제발 그만해주세요. 라고 호소했지만 아이들은 멈출 생각이 없었고 담임 선생님조차 이를 방관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키무라 씨는 점점 더 학교에 나가는 일이 줄어들었다. 키무라 바이러스 같은 건 없는데 라고 중얼거리며 혼자 속상해했다. 차라리 그런 바이러스가 정말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결국 그는 어느 날 신사에 찾아가 키무라 바이러스가 실제로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까지 하게 되었다. 며칠 후 오랜만에 학교에 온 키무라 씨는 어김없이 놀림을 받았다. 이번에도 아이들은 그의 몸을 터치하며 키무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라고 외쳤고 그 장난은 반 전체로 번져갔다. 하지만 놀랍게도 처음 키무라 씨를 만졌던 아이가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다. 입에 거품을 물고 몸이 경련을 일으켰고 반 아이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아이에게 터치했던 친구들까지도 차례차례 쓰러지기 시작했다. 모두 입에 흰 거품을 물고 몸을 떨었으며 어떤 아이들은 혀를 깨물어 피를 흘리게 됐다. 교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를 본 담임 선생님이 달려왔지만 그 선생님마저 쓰러지고 말았다. 결국 그날 왕따에 가담했던 아이들과 담임 선생님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상한 점은 그 누구에게서도 특정 바이러스나 질병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사건의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일부 학생들은 이후도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한편 키무라 씨는 지금도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물론 지금도 그에게 터치한다고 해서 쓰러질 일은 없다. 미국 대학에서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학기 말이 다가오면서 레포트 제출 기한은 바짝 다가왔고 저는 밤새도록 연구소에 앉아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인터넷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고 웹 브라우저로는 모자이크를 사용하던 시기였습니다. 홈페이지라 해봤자 대부분 연구 결과를 게시하는 곳이라 흥미를 끄는 내용은 거의 없었죠. 그날도 늘 하던 대로 레포트를 작성하다가 문득 책상 구석에 무심코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필로 적힌 이상한 홈페이지 주소. 기분 전환이나 할 겸 주소를 타이핑해봤습니다. 그러자 몇 초 뒤 화면에 메인 페이지가 떠올랐고 저는 숨을 멈춘 채 그 장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두운 방바닥에 쓰러진 남자가 피투성이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간단한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미시간에서 30대 남자 살해. 너무 충격적인 이미지였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평생 처음 접하는 끔찍한 광경이었고 어떻게든 눈을 떼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려 연구소를 빠져나와 기숙사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머릿속에는 그 사진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모든 것이 잘못된 오해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연구소 컴퓨터에 앉았습니다. 같은 사이트에 접속해보자 화면에는 또다시 어둡고 음침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곳에 나체의 여성이 천장을 향해 누워 있었습니다. 왼쪽 가슴에 칼이 꽂힌 그녀는 피를 흘리고 있었고 사진 밑에는 이번에도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미시간에서 30대 여성 살해. 공포감에 휩싸인 저는 결국 용기를 내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인터넷을 통한 범죄나 그런 사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족한 회화 실력까지 겹쳐서 경찰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맥없이 돌아오게 된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연구소에 가 그 사이트에 접속해봤습니다. 그저 공포와 호기심이 교차하는 이상한 감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더 이상해졌습니다. 사이트에는 더 이상 충격적인 사진 대신 제 주소와 전화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오싹한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만든 웹의 다음 스타야. 그날 저는 급히 짐을 꾸려 친구에게 소지품 대부분을 맡기고 며칠 뒤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2년 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대학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하러 나갔는데 오랜만에 모두 모인 터라 30명이나 되는 인원이 모여 시끌벅적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신나게 떠들고 있을 때
낯선 남자 한 명이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 낯도 좀 가리는 편이라 긴장했지만 선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볍게 맞장구 치며 대화를 이어갔죠.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기 오른쪽 끝에 앉아있는 짧은 머리 여자아이 말인데 곧 죽을 거야.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유도 없이 기분 나쁜 말이었죠. 그 짧은 머리의 여자 선배는 Y라는 1년 선배였고 난 속으로 이 남자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황당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일 후 Y 선배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놀란 나는 그날 바비큐 파티에 참석했던 친구에게 그때 그 남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그런 사람 있었어? 난 못 봤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동아리 회장에게 참가 인원 목록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그날 내게 말을 걸었던 남자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정체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3일 전 그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전철역에서 전철을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우연히 맞은편 플랫폼을 보게 되었죠. 그곳에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내 쪽을 바라보며 옆에 앉아있는 어린 남자아이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이야기를 적으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바라며 저는 지금 이곳에서 9년 전의 공포스러운 기억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다 적어낸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싶습니다. 9년 전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3년 정도 됐고 직급은 계장이었으며 제 아래로 4명의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중 I군, T군, Y씨와는 정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3번씩 같이 술을 마시러 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언제나처럼 함께 단골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I군이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보였습니다. 작은 사과 하나쯤 들어갈 크기의 낡은 상자였고 I군은 그것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I군의 설명에 따르면 이 상자는 그의 아버지가 전쟁 회화에서 주운 물건으로 지금까지도 열어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상자의 나무결을 맞춰야 열리는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나는 그 상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알 수 없는 오한을 느꼈습니다. 내가 어떤 기운을 느낀 걸까요? 예전부터 나는 가끔 괴기스러운 상황을 접했었죠. 발이 하나 부족한 작은 동물을 발견한다든지 상반신과 하반신의 균형이 맞지 않는 사람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이 상자를 볼 때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그래서 I군과 T군이 번갈아 가며 열어보려 할 때 마치 그것이 열리면 안 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상자는 결국 열리지 않았고 모두 집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I군이 그 상자를 회사에 가져왔고 점심시간에 나는 그들에게 충고했습니다. 그 상자는 열지 않는 편이 좋겠어. 하지만 I군은 형도 그렇게 말했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는 자신 있다는 듯이 꼭 열어서 보여줄게요. 라고 했고 나는 그저 그 말에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벚꽃놀이를 갔습니다. Y씨의 어머니가 보내주신 맑은 된장국을 마시며 벚꽃을 감상하는 순간 T군이 이 멋진 광경을 사진으로 남기자라며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이상하게도 전체적으로 붉은 빛이 감돌았습니다. 이걸 이상하게 여긴 우리는 각자 따로 찍기로 했습니다. 나는 무사히 사진이 잘 나왔고 Y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I군의 사진에서는 붉은 빛이 점점 강해지며 그를 에워쌌고 결국 노란색 빛까지 맴돌며 불길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겁에 질린 I군은 그제서야 우리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점심에 그 상자를 몰래 열어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에는 천황을 위해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려는 글귀와 함께 사람의 손톱과 머리카락 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은 I군은 그것을 소각로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불길한 마음에 우리는 그 사진을 들고 절로 향해 주지 스님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스님은 이 상자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며 공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I군은 그날 밤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에도 불행은 계속됐습니다.
Y씨는 그해 12월 스토브 화재로 목숨을 잃었고 남은 사람은 티군과 나뿐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우리 둘은 다른 지점으로 정근을 갔습니다. 그러나 티군은 불행하게도 결혼 후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돼 세상을 떠나고 둘째 아이도 유산이 되어 아내까지 중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충격에 티군은 회사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 나는 여전히 혼자 남아 그 기억에 시달립니다. 최근 들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세상을 떠난 동료들이 꿈에 자주 나타납니다. 이제 나에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공포에 의한 스트레스라고 단순히 넘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곁을 떠난 그들이 자꾸 꿈에 나타나기에 그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일본 이상한 집 구조 괴담은 말 그대로 어느 한 집의 구조가 일반 가정집과 달리 너무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뜻이다. 아무리 봐도 너무 기괴한 집 구조. 도대체 왜 그렇게 집을 지었을까? 이것은 어느 집의 평면도이다. 이 집이 얼마나 이상한지 보는 사람들은 알게 될 거야. 아마 언뜻 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민가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주의 깊게 구석구석 살펴보면 집 안 곳곳에 기묘한 위화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위화감이 겹쳐져 이윽고 하나의 사실로 연결된다. 그것은 너무나 무섭고 결코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이다. 1. 지인으로부터의 연락. 9월 어느 날 지인 Y씨로부터 상담할 것이 있다는 연락이 왔다. Y씨와는 몇 년 전 업무상 알게 되었고 지금은 1년에 몇 번씩 식사를 하는 사이가 되었다. Y씨에게는 조만간 첫째 아이가 태어난다. 그래서 그는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결심했다.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있고 집을 사려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매일 밤 늦게까지 부동산 정보를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수도권에서 이상적인 매물을 찾았다.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2층짜리 집이다. 역에서 가까우면서도 주변에 자연이 많고 중고이긴 하지만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집을 보러 갔더니 개방적이고 밝은 인테리어 Y씨 부부는 꽤 마음에 들었나 보다. 단 한 가지 방 평면도에 이상한 점이 있었다. 바로 이것이다. 1층 주방과 거실 사이에 의문의 공간이 있다. 문이 없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부동산에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한다. 사는데 불편함은 없지만 왠지 으스스해서 나에게 상담해 보려고 했다고 한다. Y씨에 의하면 웹라이터라면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지? 라고 말하길래 웹라이터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런데 우연히도 내 지인 중에 K씨라는 설계사가 있다. 나도 수수께끼의 공간이라는 오컬트적인 이야기에 조금 흥미를 느껴 K씨에게 상담해 보기로 했다. 2. K씨의 추리. K씨에게 미리 평면도 자료를 보내고 전화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밑에 글은 K씨와의 대화 내용이다. K씨, 오랜만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우케츠씨 그런데 보내주신 평면도 자료가 궁금해서요. 네. 1층에 의문의 공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것이 있습니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의도적으로 라고요? 이 공간은 원래 필요 없는 두 개의 벽으로 만들어졌어요. 부엌에 접해 있는 두 개의 벽이 없으면 수수께끼의 공간이 생기지 않고 부엌이 넓어집니다. 굳이 부엌의 공간을 줄여서까지 일부러 여기에 벽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공간이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왜 만들었을까요? 혹시 처음에는 여기를 수납 공간으로 할 생각이었던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 거실 쪽에 문을 만들면 옷장으로 쓸 수 있고 부엌 쪽에 만들면 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비용이 부족해져서 문을 달기도 전에 포기했는지. 그렇구나. 그때는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구조를 바꿀 수 없어서 빈 공간이 남았다는 거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컬트적인 이야기는 아니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집은 누가 지었나요? 전에 살던 사람인데 30대 남성으로 부인과 아이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아니, 거기까지는 좀 뭔가 궁금해요. 아니요. 처음 이 집의 구조를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한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까?
수수께끼의 공간 말고는 딱히 신경 쓰이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2층 구조였어요. 2층요. 아이 방을 보세요. 뭔가 눈치채지 못하셨나요? 뭐라? 문이 두 개네요. 이중문. 네, 그리고 문 위치도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통해 2층에 올라와서 아이 방으로 들어가려면 꽤 먼 길을 돌아서 들어가야 합니다. 복도에 문 하나만 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설계한 걸까요? 확실히 이상하네요. 게다가 이 방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이네요. 안방이라 에어컨도 설치할 수 없고 햇볕도 잘 들지 않아 생활 환경이 좋지 않을 것 같네요. 아, 지금 깨달았습니다만 이 화장실 아이방으로 밖에 들어갈 수 없네요. 아마도 아이 전용일 겁니다. 참고로 이 화장실에도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도 없는 이중문 화장실이 있는 방. 마치 독방 같네요. 과거호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나치고 아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싶다는 의지가 느껴져요. 그리고 분명히 누구에게도 아이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방이 아이 방을 둘러싸도록 배치되어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외부에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방과 문으로 연결된 방은 아마 부부의 침실이겠지요. 더블 침대가 있고요. 이 방은 개방적이네요. 창문도 많고. 나는 밝고 개방적인 인테리어라는 Y씨의 말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 방도 조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샤워실이 있다는 건 옆방이 탈의실을 겸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침실에서 탈의실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 반경계에 문이 없네요.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은 별로 보고 싶지 않잖아요. 뭐랄까? 상당히 금술 좋은 부부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금술 좋은 부부와 격리된 아이라는 불균형이 왠지 섬뜩해서 뭐 지나친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구나. 근데 샤워실과는 별도로 욕실이 있는데 이건 흔하지 않나요? 없는 건 아니지만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고 보니 이 욕실에도 창문이 없어요. 샤워실에는 큰 창문이 있는데 말이죠. 확실히 이상한 배치네요. 그렇다면 이 집은 사지 않는 편이 좋을까요? 글쎄요. 집 구조가 이상하지만 뭐라고 설명드릴 수도 없지만 저라면 사지 않겠습니다. 그렇군요. 나는 K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고 평면도를 봤다. 듣고 보니 이상한 집이었다. 상상해봤다.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아이. 더블 침대에서 자는 부모. 1층과 2층을 비교했다. 1층만 보면 평범한 집이다. 수수께끼의 공간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수수께끼의 공간. 만들어지지 않은 수납 공간. 정말 그럴까? 그때 한 가지 억측이 떠올랐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억측이었다. 두 장의 평면도를 겹쳐봤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3. 수수께끼의 공간. 나는 다시 K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K씨. 번거롭게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뭐 찾아낸 거라도 있습니까? 저 아무래도 1층의 공간이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2층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그래서 1층과 2층의 평면도를 겹쳐봤는데요. 1층의 공간이 아이방과 욕실의 모서리에 딱 맞닿아 있어요. 마치 두 방을 이어주는 것처럼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이건 좀 엉뚱한 생각인 것 같은데 혹시 1층 공간은 통로가 아닐까요? 통로? 이렇게 하면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이를 목욕시킬 수 있죠. 그리고 아이방의 책장은 이 집을 팔 때 허점을 숨기기 위해서 둔 것이 아닐까 생각했으니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미로운 생각인 것 같은데 너무 과한 생각인가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글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라서 지금 것은 잊어버리세요. 나는 갑자기 부끄러졌다. 무슨 어린아이의 망상 같은 것을 진지하게 얘기해버린 것이다. 이야기를 끝내려던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K씨가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통로. 아니, 잠깐만요. 만약 그렇다면 이 방은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좀. 그런데 우케츠씨 이 집의 전 주인은 부인과 아이가 한 명 있었죠? 네. 부부는 2층 침실에서 자고 아이는 아이방에서 잔다.
그렇다면 1층에 있는 이 침실은 누가 쓰는 걸까요? 집에 온 손님이 묵을 수 있는 방이 아닐까요? 뭐 그런 곳이겠죠.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집에는 손님이 자주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손님, 창문이 없는 아이방, 욕실, 거기에 아까 말한 통로의 이야기를 합치면 하나의 스토리가 보이네요. 이야기? 글쎄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제 망상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K씨는 이야기를 하듯 말을 꺼냈다. 망상. 이 집에는 한때 부부와 아이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아이는 어떤 목적을 위해 아이방에 갇혀 있었다는. 부부는 종종 집에 손님을 초대했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예를 들어 회사 임원, 중소기업 사장 등등.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고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 그리고 남편이 손님에게 술을 권하고 손님은 기분이 좋아졌다. 이윽고 술에 잔뜩 취한 손님에게 아내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주무시는 게 어때요? 침실도 있고요. 그리고 목욕탕도 준비되어 있으니 이쪽으로 오세요. 손님은 2층에 창문이 없는 욕실로 안내된다. 손님이 목욕을 마친 것을 확인한 아이방에 신호를 보낸다. 아이는 어떤 물건을 들고 바닥에 구멍으로 1층 통로를 지나 목욕탕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물건으로 손님의 등에 꽂는다. 왜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죠? 글쎄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망상이니까요. 알몸의 무방비 상태로 술에 취해 정신이 몽롱한 손님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도 모르고 저항도 할 수 없죠. 아이는 몇 번이고 손님의 등에 칼을 꽂고 피가 콸콸 쏟아지고 결국 손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바닥에 쓰러져 숨을 거두는 거죠. 그것을 확인한 남편은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일이 무사히 끝났음을 보고한다. 즉, 이 집은 아주 평범한 민가를 가장한 살인 청부업자 작업장이다. 그런 가설이 성립되는 거죠. 살인 청부업자라니? 만약 현대 일본에 살인 청부업자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태연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도 뭐 어디까지나 제 망상일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재미있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아이를 이용해 사람을 죽이는 부부. 그 때문에 키워진 아이. 재밌을 리가 없지. 그런데 아까 구멍을 숨기기 위해 책장을 두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이방에 책장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책장 아래에도 구멍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글쎄요. 그 구멍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창고. 창고요? 그러면 이 집에는 시체 처리를 위한 루트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아까 얘기로 돌아가죠. 시체를 욕실에 방치할 수 없으니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구멍을 이용하는 거죠. 구멍을 통해 시체를 옮기는 겁니다. 하지만 구멍이 너무 작아서 어른의 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톱인가 뭔가로 시체를 잘게 절단해야만 하죠.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아이가 운반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네? 부부는 해체한 시체를 욕실의 구멍에 던져 넣는다. 아이는 그것을 한 개씩 몇 시간 동안 자신의 방으로 옮기고 또 다른 구멍에 떨어뜨린다. 이렇게 해서 시체는 욕실에서 창고로 운반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는 그것을 차고에 세워둔 자동차 트렁크에 넣는다. 그리고 그대로 근처의 산이나 숲에 버리러 간다. 역에서 가까우면서도 주변에 자연이 많다는 것이 이 집의 장점이었다. 이 모든 사건은 모두 창문이 없는 방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외부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죠. 낮이든 밤이든 1년 중 언제든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씨의 동무대에서 거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여기서 그동안 느꼈던 의문을 K씨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만약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왜 이렇게까지 굳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힘들게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요? 밖에서 보이지 않게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집안의 커튼을 닫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집에서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 커튼을 닫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면 더더욱 그렇죠. 반대로 커튼을 열어놓은 집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 심리적인 속임수라는 건가요? 맞아요. 평면도를 보세요. 이 집은 창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마치 밖에서 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엌에는 3군데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보여서는 안 되는 방을 숨기기 위한 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럴듯한 말을 연달아 할 수 있는 걸까? 나는 그의 말솜씨에 도전할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 시체 처리 이야기인데 애초에 창고 바로 위에 화장실을 만들며 시체를 옮기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째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네요. 현관과 차고 방향을 보면 이 집은 두 면이 도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욕실은 집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사냥감을 안쪽으로 몰아넣는 것은 사냥꾼의 심리로서 당연합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K씨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는 한동안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만약 K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할까? 설마 진지하게 받아들일 리가 없다. 살인 청부업자 일가가 만든 살인 저택이라니 말도 안 돼.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다. 다 큰 어른 두 명이 무슨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걸까? K씨는 처음부터 나를 놀리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그도 말했지만 말도 안 되는 망상이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저녁 준비라도 해야 하나 싶었던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오? 종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Y입니다. 아, Y씨. 오랜만이에요. 사실 방금 전까지 설계사 K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조금 웃긴 얘기인데 K씨가 말하길 그 집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우케츠 씨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그 집 결국 사지 않기로 했어요. 왜요? 우케츠 씨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무슨 사건이요? 뭐라? 오늘 아침 뉴스 보셨어요? 그 집 근처 잡목숲에서 토막난 시체가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전에 그 집에 묵은 적이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건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왠지 기분이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거절했어요. 그래서 K씨는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특별히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저기 그나저나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집의 전주인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저번에 부동산에 물어봤는데 매매 계약이 끝난 후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귀찮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에 식사라도 하죠. 그리고 Y씨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가 사지 않은 이상 그 집은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집이다. 잊어버리자. 더 이상 추궁해도 소용이 없다. 나는 두 장의 평면도를 조심스럽게 말아서 쓰레기통에 버렸다.